언론은 SNS고 세상의 주인은 젊은 MZ세대고 디지털 세대다. 거기에 맞춰서 내가 필요로 한 것들을 쫙 준비한다 그러면 달라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메타버스 하면 사실 한창 핫한 시절이 있었잖아요. 벌써 2022년이었나 1년이었나 이제 엄청 그 거품도 있었고 떨어지면서 이제 많은 사람들이 에이 그 게임이랑 똑같은 거였네. 무슨 그게 막 펼쳐져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 요즘 많은 것 같은데 2024년 연구와 기술로 고도화되면 좀 더 일상적으로 메타버스 접하게 되는 건가요? 뭐 그럴 가능성도 되게 크고요. 실제로는 작년에만 이 빅테크들이 또 많은 기업들이 실리콘밸리에서 메타버스에 투자한 금액을 봤더니 100조예요. 망했다 그러는데 100조를 넣었어. 아니 보세요. 애플도 비전 프로 했죠. 멈추질 않네. 왜? 메타버스 세계관에 익숙한 25세 이하의 시장을 잡아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에 필요로 한 것들을 막 만들어가는 과정이에요. 저는 메타버스 그러면 이거 떠올리고 어지럽고 매스꺼워서 안 될 거야. 그런데 그것만이 아니에요. 제가 이번에 한국수력원자력에 갔어요. 제가 디지털 어드바이저입니다. 와, 근데 게임장인 줄 알았더니 알고 봤더니 대한민국 수출형 원전을 그대로 만들어놨어요. 게임하고 똑같아. 아바타도 등장해요. 대신 이제 안전 못 쓰고 이렇게 막 다니면서 이걸로 뭐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점검하고요. 이게 디지털 트윈이니까 수출형 원전하고 똑같이 만들어 놓고 심지어 센서들을 다 연결해 놔요. 여기 터치하면 실제 발전소 센서에서 나오는 값들이 여기 딱 나오게. 또 하나가 데이터를 그걸 중심으로 모으잖아요. 그걸 AI로 진단도 합니다. 야, 얘는 이제 수명이 다 돼가니까 빨리 가. 그럼 안전하지, 비용도 절감할 수 있죠. 여러 가지 이익이 있는 거예요. 그걸 왜 메타버스를 했냐? 메타버스 관련 소프트웨어가 엄청 발전한 거예요. 옛날에는요, 그거 CAD로 하고 이러면 더 움직여서 안 되는데, 소프트웨어가 좋아지니까, 게임용 소프트웨어로 구축을 했더니 기가 막힌 거죠. 그걸 왜 하니? 그 사장님이 좋아하니? 내가 그랬어요. 이유가 있더라고요. 이번에 체코에서 원자력 발전소 새로 입찰 공고 냈고, 그 수주전이 한창이죠. 거기 들어있는 게 디지털 트윈입니다. 왜 그러냐? 이게 가동 첫 해가 2035년으로 예정하고 있어요. 그럼 지금은 개념들만 나왔지만 건설업계에서도 디지털 트윈은 필수야를 알고 있고 그거를 가장 잘하는 사람한테 주겠다. 그럼 한국수력원자력도 그렇네. 메타버스 해야죠. AI 해야죠. 그 연계해야죠. 디지털 트윈으로 관리하려면 IoT도 있어야죠. 이 모든 걸 다 기획할 수 있는 인력이 되게 많이 필요해졌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학생들한테 이런 거 하라 그래요. 왜? 한국수력원자력이 완전 엔지니어링 컴퍼니예요. 그런 걸 원한다? 그럼 기획과 학생들이 해야 되겠죠. 공대 학생들이 누구나 해야겠죠. 그게 필요해진 겁니다. AI를 전공하고 메타버스를 잘하는 사람이 솔직히 말해서 네이버 같은 데 가고 싶을까요? 한수원 가고 싶을까요? 당연히. 그죠. 네이버 가고 싶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한수원은 와, 이걸 어떻게 뽑아야 되지? 그 쏠림 현상을 보여준 공고가 이번에 한 번 나면서 경악하게 했죠. 넷플릭스가 컨텐츠 회사예요. 초거대 생성형 AI 전문가 모집 엔지니어. 연봉을 얼마로 제시했느냐? 12억. 12억. 아니 무슨 CEO도 아니고 대신 그만큼 잘하는 사람을 뽑겠다는 거겠죠. 아무리 그래도 엔지니어라는 건 일하는 사람들 테크잖아요. 근데 이제 그 정도의 엄청난 수요가 지금 시장에서 발생했다는 걸 보여준 데이터라는 겁니다. 지금 애플 얘기하시면서 비전 프로 얘기도 하셔서 비전 프로 요게 이제 새로운 이제 시장을 만들어갈 건지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는데 네. 저도 이 스마트폰처럼 정말 불티나게 팔릴 수 있는지도 좀 교수님 입장도 궁금하고요. 그리고 일반인에게 상용화 되려면 가격과 기술 장벽도 좀 넘어야 될 것 같은데 아직은 가격이 제가 듣기로 그때 한 400만 원 뭐 근처였던 것 같은데 언제쯤 넘을 수 있을까요? 가격은 떨어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많이 보급되면. 그렇죠. 그게 뭐. 그런데 예를 들어 모든 거 시작할 때요. 저런 디바이스 같으면 교육에 집중합니다. 그래서 사실 이번 먼저 얘들은 콘텐츠를 만들 수 있는 생태계 구성에 집중을 했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비전 프로를 내놨어요. 그걸 통해서 제일 효과가 볼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건 저는 교육 영역이라고 봐요. 교육에 왜 하느냐? 부모가 애들한테는 돈을 쓰거든요. 자기 건 아이들에게. 그렇죠. 그 다음이 이제 엔터테인먼트잖아요. 그럼 그 영역이라고 봐요. 스마트폰만큼은 아니겠죠. 필수 불가결한 그런 건 아닐 텐데 대신 많은 사람들이 쓸만한 컨텐츠를 만들어낼 수 있을 거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과연 비전 프로 정도면 하드웨어가 사람들을 매료시킬 수 있을까? 쉽지 않을 겁니다. 전문가들이 그러는데 계속 발전하려면 이 눈이 워낙 예민하잖아요. 네. 그래서 이걸 완전히 속일 만큼의 테크가 되려면 한 5년은 기다려야 될 거다. 그게 제가 삼성전자 분들 만나서 들은 얘기고요. 그때가 되면 진짜 많이 만들어서 팔긴 할 것 같고 그 결국 그 좋은 경험이 적어도 옛날에 집집마다 닌텐도 하나씩은 다 있었잖아요. 그죠?
비슷한 그런 그 정도의 영향은 다만 스마트폰처럼 될 수는 없는. 예, 개인이 이렇게 가기에는 좀 더 많은 시간이 필요할 거다. 자, 그럼 IT가 아닌 제조업 등 다른 업종에서는 메타버스 세상에서 어떤 식으로 시장에 좀 접근해야 될까요? 저는 제가 아까 잠깐 말씀드렸지만 이 메타버스의 원천 기술을 바탕으로 융합해서 새로운 사업을 하는 사람들을 좀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메타버스라는 거를 게임이나 아니면 이거를 쓰는 거나 이런 거로만 본다 그러면 좀 그렇겠지만 제가 아는 어떤 기업은요, 의사용으로 이걸 만들었더라고요. 외과 의사분들이 열몇 시간, 우리 4시간 검사받다 보러 가면 맨날 모니터 보고 있잖아요. 똑같은 모니터를 보고 오랜 기간 있으면 무조건 목 디스크 걸립니다. 카메라 보고 계속 방송하면 목 엄청 아픈 거 아시죠? 허리가 너무. 네. 그래서 이거를 글라스랑 해서 이렇게 씌운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이제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는 거죠. 여기 맥박수나 이런 거, 혈압 이런 것들도 체크해서 이렇게 보여줄 수 있겠죠. 그럼 수술하면서도 볼 수 있고 그런 걸 상품화했더니 미국에서 가장 권위 있는 것 중에 하나, 에디슨 어워즈라는 걸 또 대상을 받기도 하고요. 거기다가 또 열화상 카메라를 달았어요. 그럼 요새 피부 시술 많이 하죠, 레이저로. 그럼 온도가 올라가는지도 모르고 막 하다가 화상도 있고 그러잖아요. 열화상 카메라면 그런 일이 없겠네? 그런 것도 하고, 제 졸업생 하나가 아주 특이한 창업을 했어요. 뭐냐면 우리 MRI 찍잖아요. 네네네. 그냥 슬라이스로 보는 게 익숙한데 이 친구는 거기서 뇌혈관을 추출한 겁니다. 그럼 뇌혈관 모델이 딱 나오겠죠. 그 뇌혈관 모델을 갖고 그 피가 들락날락할 때 해석을 하면 어디에서 뇌출혈이 발생하는지를 예측할 수 있는 거예요. 얘 원래 그런 거 논문 쓰던 애예요. 그런데 그거 하면 환자한테 좋긴 한데 이걸 해석하려면 돈이 많이 드는 거예요. 근데 얘가 그걸 어떻게 했냐, 추출하는데 정말 좋은 소프트웨어를 썼더니 바로 되고, 추출된 데이터를 해석하는데 AI를 적용한 거예요. 그럼 제가 한 얘기 맞죠? 메타버스와 관련된 소프트웨어를 바탕으로 MRI에서 장기나 혈액이나 이런 것들만 딱 모델을 추출하고 그걸 AI를 적용해서 해석을 했더니 앞으로 이 환자는 빨리 수술해야 돼, 아니면 천천히 해도 돼, 이런 것들을 진단할 수 있는 메디컬 헬스케어 스타트업을 만들 수 있더라. 지금 이미 투자도 많이 받았고요. 보스턴 가가지고 지금 FDA 승인을 위한 준비도 하고 있습니다. 야, 그렇구나. 우리가 100조, 작년이 100조니까 3년이면 300조죠. 메타버스란 시장에 투입된 그 돈이 어떻게 해서 다른 산업의 육성, 아까 제가 얘기했던 한수원의 디지털 트윈이라든가 또 이런 거라든가 여러 가지에서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 건설면에서도 지금 그 사우디의 네옴시티가 글로벌 건설사의 최대 핵심이죠. 상대가 빈살만 형님이에요. 돈밖에 없네요. 30대죠. 이 형한테 가가지고 차트 넘기거나 조감도 어떠세요? 이러면 안 되겠죠. 딱 씌워주고 한번 들어가 보시죠. 이 디지털 트윈에서 건설이 완성되고 그 건설 완성된 거에서 우리가 AI를 적용해 메인티넌스까지 해줍니다. 이런 정도의 비전을 제시해줘야 우리 빈살만 황태자가 만족해하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결국 건설회사도 그런 거 해야 되네. 이게 제가 얘기하는 세계관의 대전환이라는 겁니다. 그럼 메타 세상이라는 데서 투자돼서 만들어진 기술들이 단지 이걸 쓰거나 관련된 게임을 만드는 데만 적용되는 게 아니라 다양한 산업계에서 융합되면서 새로운 이 비즈니스 모델들을 펼치게 된다. 그러면서 떠오르는 기업이 있다면 주목해 보셔라. 야, 지금 교수님 말씀을 지금 1시간 30분째 들으니까 세상이 다른 세상으로 또 변하고 있고, 맞습니다. 지금까지 기존의 세상과 다른 삶으로, 그리고 그 속도 또한 AI나 이런 걸로 인해서 엄청 빨라지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는 드는 생각이, 사실 우리나라는 모바일 뱅킹이든 유튜브, OTT, 쿠팡, 아마존 등 디지털화로 인한 일상의 변화가 혁신적, 오늘날 상대적으로 좀 보수적인 부분들이 있잖아요. 사실 저는 그걸 완전히 느끼는 게, 재테크 유튜브, 자기개발 유튜브 채널이 있다고 하면 최상단에 있는 구독자랑 그리고 그 구독자가 조회수로도 이어지는 채널을 보면 사실은 대부분 대기업이 아니거든요. 개인이거나 개인이 모인 조직이거든요. 근데 예를 들면 그거를 이제 증권사에서 아니면 금융권, 사실 돈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 다음에 언론사에서도 그런 것들을 할 수 있었는데 그게 안 됐던 이유 중에 하나는 여기로 들어간 게 너무 늦었어요. 그러니까 그때 이제 생각은 많은 분들이 예를 들면 방송국에서도 이제 유튜브 요즘에 너무 열심히 하잖아요. 근데 지금부터 3년 전만 가도 방송국이 왜 유튜브를 해? 그렇지. 그 약간 좀 처지는 거야.
맞아. 네.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약간 비주류에 있었는데 비주류에 있다 보니까 이걸 좀 빨리 시작할 수 있었고 그렇죠. 빨리 시작하다 보니까 약간 주류가 되는 느낌이 있더라고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맞습니다. 우리나라가 사회적 관성이라는 게 있어요. 권위 있는 거에 대해서 뭔가 네. 존중해 주려는. 맞아. 그래서 룰이 바뀌면서 깨지고 있는 권위가 네. 이게 내 부담을 느끼는 거죠. 그렇게 해서 등장하는 게 뭐냐? 바로 우버 불법, 에어비앤비 불법, 암호화폐 발행 금지. 뭐 이런 쪽으로 다 가는 거죠. 네. 근데 그게 어떻게 보면 당연한 게요. 대한민국 국민 중에서 디지털이 반갑고 이것 때문에 덕본 사람 몇 프로일까요? 여기 덕보셨어. 다수 대비는 소수겠죠, 당연히. 5%. 5%요? 아, 실제 데이터가 있는 거예요? 실제로 코로나 이후에 매출이 늘어나고 좋아진 기업을 보면 5%밖에 안 돼요. 그럼 언론사 입장에서는요. 95%가 좋아하는 기사를 써야 되겠죠. 그럼 디지털의 부작용을 큰 부상시키는 거예요. 그럼 결국 사회적 합의를 거쳐서 규제로 발동하게 되는 거죠. 이럴 때 우리는 어떤 좀 태도를 취해야 될까요? 자, 그래서 제가 그런 분들한테 드리는 질문이 있습니다. 미래 기대치. 우리가 이제 투자에 관한 거잖아요. 1,000만 원이 있다면 서울시 택시조합에 투자하고 싶으세요? 테슬라에 투자하고 싶으세요? 테슬라. 대한민국의 95%의 합의에 따르면 네. 서울시 택시조합은 라이선스 보존해줘, 혁신은 다 규제로 막아줘서 영업 못하게 해. 요금은 또 올려줬잖아요. 그게 미래는 아닌 것 같아서요. 아, 그렇죠. 그럼 여러분의 마음 중심은 어디로 가져가야겠어요? 미래로 가야죠. 그렇죠. 내가 진짜 미래에 좋은 성과를 거두고 싶고 내가 미래에 괜찮고 그러려면 내 마음의 중심을 테슬라 쪽으로 가져가야 돼요. 테슬라 일론 머스크는 또라이지만 미래지향적인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추구하는 거, 언론은 SNS고 세상의 주인은 젊은 MZ세대고 디지털 세대다. 거기에 맞춰서 내가 필요로 한 것들을 쫙 준비한다 그러면 달라질 수 있다는 거예요. 기업도 마찬가지예요. 방송이 없어진다는 거 아닙니다. 다른 형태로 가겠죠. 그런데 이미 방송이 갔던 무소불위의 막강한 권력은 없어졌어요. 그 권력은 소비자한테 갔습니다. 구독과 좋아요가 힘이잖아요. 그거를 받아낼 수 있는 실력을 누구나가 갖춰야 된다는 건 이건 정해진 룰이 된 겁니다. 그리고 그걸 위해서 노력할 때 좀 새로운 기회와 미래에 대한 어떤 희망이 보인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죠. 꾸준히 가야 되고요. 그 이륙의 속도가 너무 높으니까 그게 참 걱정이 되더라고요. 일단 우리나라에서 직장인들이 챗GPT를 써본 비율을 봤더니 33%. 근데 아까 대학생들 엄청 썼죠. 그럼 생각해 보세요. 얘들은 세상을 다르게 이미 봐. 맨날 쓰면서. 어른들은 자꾸 안 써. 세대 간의 생각이 훨씬 더 벌어지겠죠. 근데 얘들은 어디예요? 글로벌에서 놀잖아. 더 걱정되는 건 뭐냐? 지방입니다. 제가 지방에 가서 챗GPT 물어보면요. 써본 사람이 5%가 안 돼요. 심지어 대학도 그래요. 지방에 가서 대학생들한테 챗GPT 써본 사람. 와, 이거 어떡하지? 지방이 더 떨어지고요. 세대간이 더 떨어지고 그럼 거대한 사회적 문제, 양극화가 엄청 심해지겠죠. 그게 우리가 겪고 있는 문제. 사실 인구 문제는 어떻게 보면 시장은 줄어들더라도 아까 10억 명이란 내수시장을 보면서 그런 식으로 식품회사도 하고 뭐도 하고 그러면 야 그건 어떻게 좀 풀어볼 수 있다. 오히려 더 그 미래를 준비하지 않는 사람이 점점 많아진다면 이거는 되게 개인이 불행해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는 좀 더 우려되는 일이 아닌가 싶습니다. 여러분 인공지능 또 미래 준비 열심히 하셔야 됩니다. 김작가 TV 열심히 봐주셔야 되고요. 구독과 좋아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어떻게 보면은 그 속도 조절이라는 거, 완급 조절이라고 해야 될까? 필요할 수 있는데 규제나 완화가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지금은 뭐 한국 사회가 좀 그런 걸 너무 하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좀 안 좋은 것도 있지만 아예 없애자는 입장도 아니실 거잖아요. 그럼요. 서로 자꾸 합의를 해야 돼요. 택시회사 하시는 분들도 요새 되게 어려워졌어요. 요금을 올렸더니 사람들이 잘 안 타잖아요. 문 닫는 택시회사가 많아진답니다. 문제가 뭐냐면요. 사람들이 알아서 그래요. TV 홈쇼핑. 이번에 상반기 그 결산을 했더니요. 전체 매출의 60% 이상을 TV 송출료로 가져가더래요. 그럼 말이 돼요? 매출의 60%야. 이익이 아니라. 그럼 물건 원가의 60%가 나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아이고 저희도 이제 너무 어려워서 못하겠습니다. 문을 닫아야겠습니다. 뭐 이런 얘기가 오고 가는데 결국 그 환경의 변화가 나를 소위 말하는 멸망의 길로 몰아넣고 있다는 겁니다. 그게 오기 전에 협의를 해서 슬기로운 길을 찾자. 그런 관점에서 미래는 정해져 있다고 보고 조금씩 옮겨가자. 무한 경쟁의 디지털이 그렇게 좋은 거냐? 그것도 생각해 봐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러는데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웹툰 작가들이요. 기회가 공정하니까 난 실력이 있냐 없냐만 확인하면요. 내가 실패했어도 참을만 합니다. 그렇죠. 내가 실패한 거니까. 또 유튜버도 마찬가지죠. 내가 열심히 했는데 구독과 좋아요가 안 늘어. 그러면 나는 이 길이 아닌가벼. 그런데 옛날엔 어땠어요? 그렇게
그렇게 치맛바람에 엄마 아빠가 PD 찾아다니고 그걸로 인해서 부작용이 일어나고 막 이런 문제들이 그것보다 훨씬 낫다. 웹툰 작가들 거기 가면은 마치 노예처럼 맨날 50만 원 받고 일하고 이것보다 인권의 측면에서 훨씬 낫다. 모든 사람한테 공정한 기회가 동등하게 부여되었다. 그건 맞는 것 같습니다. 저도 유튜브 하면 느끼는 게 제일 좋은 것 중 하나가 누구한테 잘 보이고 뭔가 이런 걸 하거나 이런 거 전혀 하나도 필요 없고 그냥 여기서 이제 영상을 어쨌든 조회수와 시청 시간을 잘 만들기 위해서 좋은 카메라와 좋은 환경과 그 다음에 좋은 편집과 이걸 만드는데 그냥 이게 본질에만 완전히 집중할 수 있게 해주더라고요. 그렇죠. 그게 기업한테 전이된 게 ESG 경영입니다. 기업이 환경을 생각하고 사회적 책임을 다하고 투명하게 경영해라. 그래 팬덤이 생기겠죠. 구독과 좋아요가 생길 거 아니에요. 애플이요. IT 러닝센터라는 걸 만들어서 디트로이트에 유색 인종들의 아이들이 어려서 컴퓨터도 못 만져보고 전혀 그런 교육 못하니까 맨날 마약상이나 하고 미래에 좋은 직업을 절대 가질 수 없더라. 어려서부터 가르쳐야 된다. 그 교육을 하고 있어요. 그것도 아주 탄탄하게 구성해서. 그게 제가 생각할 때 디지털이 갖는 힘이라고 생각합니다. 돈을 벌겠죠. 옛날 같으면요. 언론사에만 아부하면요. 되게 좋은 기업으로 포장해줘. 근데 지금은요. 우리 회사 악덕 기업이 다 올리죠. 내부에서 다 올려요 아주. 그 페이스북도 보세요. 알고리즘에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자기들이 다 까발겨버리잖아요. 이게 디지털 시대의 MZ세대의 속성이에요. 비밀로 할 수 없죠 이제. 맞아요. 지금 시대는. 그러면 디지털 시대로 가서 야 누가 돈을 많이 벌었어. 그런데 그 돈을 갖고 사회에 공헌하지 않으면 그럼 또 문제가 생기는 거죠. ESG 경영이라는 게 그런 거니까. 그럼 이게 나은 거 아닐까요? 대기업이 돈을 많이 벌었어. 그리고 심지어는 노조들한테 그래서 잘해줬어. 그럼 걔네들만 좋은 거죠. 다른 데는 막 핍박하고 또 그런 게 발생하는데 그게 아니라 그 돈이 사회로 자연스럽게 환원될 수 있도록 하는 구조로 계속 진화한다. 나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특히 대한민국처럼 따뜻하게 배려하고 함께 가는 사회를 지향하는 거라면 저는 굳이 강요하지 않아도 그렇게 해야만 살아남는 기업 환경이 되는 것. 이거 해볼 만한 거 아닌가요? 교수님과 오늘 머니트렌드 2024 요 책을 토대로 여러 이야기 들었는데요. 이제 먼 미래보다 이제 이 책이 이제 2024니까 2023년 돌아가면서 2024년에 테크 분야에서 돈이 될 만한 포인트만 좀 한번 꼽아주면서 정리한다면요. 2024년에 테크는 여전히 인공지능이 굉장히 큰 역할을 할 거고요. 그에 따라 그 인공지능의 성능을 결정할 수 있는 반도체 산업도 여전히 클 겁니다. 저는 대한민국한테 굉장히 좋은 기회가 온 거라고 생각하는데 샘 알트만이 방문해서요. 참 이런 나라가 없다는 얘기를 했어요. 초거대 생성형 AI를 연구하고 사업화하는 생태계를 가진 나라가 세계에 딱 세 나라인데요. 미국, 중국, 우리나라. 그리고 거기에 들어가는 GPU, 즉 초고성능 반도체를 만들 수 있는 나라는 딱 두 나라라고 했어요. 대만 TSMC, 우리나라. 미국은 제조는 지금 막 빌드업을 하고 있는 거죠. 사실은 뭐 미국은 너무 맹주고. 그러니 그런 입장에서 보면 두 개가 다 있는 나라 우리나라밖에 없네. 그러면서 샘 알트만이 협력을 강화하고 싶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보니까 미국이 앞으로 디지털 문명을 개척하는데 거기서도 패권을 유지하는데 강력한 동맹이 대한민국이다. 그리고 그게 혹시라도 불안하니까 일본도 좀 껴주자 자꾸 이러는 것 같고 그러면 우리가 상당히 좋은 기회를 맞은 게 아닌가. 지금의 어려운 시기가 있지만 여기서 뒤로 물러나지 않고 조금 더 이렇게 가준다면 더군다나 이 컨텐츠가 만들어내는 거대한 팬덤을 감안하면 앞으로 괜찮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그런 기대가 사실은 더 되고요. 2024년 관련된 그런 기술의 변화가 어떤 시장에서의 성과를 내는지 한번 같이 주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교수님의 이제 인사이트 저희가 인터뷰에 못 담은 거네요. 머니텐 2024 이 책이 있으니까요. 이 책 보시면 여러분들이 2024년 테크 그 중에서도 뭐 돈이 되는 머니 트렌드 아마 발견할 수 있지 않을까 싶었습니다. 오늘 만난 교수님은 최지문 교수님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 소중한 시간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도 김 작가였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